네, 코하 12월 26일 코인 마켓워치 출발합니다. 이준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횡보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약 30만 건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한경흥 블록체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부터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지난주랑 좀 거의 비슷합니다. 8만 7천 달러 선에서 위아래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전형적인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수연 기자, 시장에서는 네.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저희들 네, 그리고 저희도 시청자분들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언제쯤 이 횡명보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횡명보호가 빨리 물러가셔야 되는데 네. 참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매수와 이 매도세가 좀 정면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못 찾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AMB 크립토가 세션별 누적 수익률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최근 조정 국면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거래 시간대에는 좀 소폭이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플러스 흐름이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아시아 쪽에서 좀 계속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게 공격적인 저가 매수라고 보긴 어렵고요. 네. 그냥 더 하락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약간 간보기 하는 거군요. 그래도 조금은 오. 네, 이렇게 개인들이 아무래도 사고 네.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좀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고 반대로 이 미국과 유럽 거래 시간대는요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순수익률이 좀 뚜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거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서구권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매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이 아시아에서는 조금씩 사고 또 서구권에서는 파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한 방향으로 못 가고 계속 횡명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횡명보하는 이유가 네. 여기에서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아시아에선 사고 서구권에서 팔고 서로 약간 좀 네.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모두 사자 쪽으로 좀 돌아가야 네. 될 텐데 여기에 또 오늘 옵션 만기도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바로 비트코인 옵션 만기였죠. 네. 이제 한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정도에 만기가 됐는데요. 네. 이 대리비트 기준으로 30만 개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됐는데 네. 규모로 따지면 약 237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만기는 이 대리비트 거래소 전체 미결제 약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풋콜 비율은 0.35로 낮아서 방향성 자체는 좀 상승 쪽에 베팅이 더 많았긴 했지만요. 네. 이 최대 고통 지점이 9만 5천 달러로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 시장을 눌러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 지점 부근에서 좀 마감이 돼야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억누르려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만기 전까지는 가격이 일부러 눌려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만기를 되니까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비트코인이 잠깐 8만 9천 달러 선을 좀 일시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옵션 시장에서는 이 만기 전에 시장 메이커들이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 해지 매도에 나서면서 좀 가격이 눌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이 해지 물량이 좀 되돌려지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구조 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QCP 캐피털의 경우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히려 이런 옵션 펀더멘털적인 이슈보다는 옵션 만기 요인으로 5에서 7% 수준의 가격 등락이 반복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만기 전에는 좀 숨고르기 하면서 횡명보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렇죠. 판을 치시다가 아하. 만기 후에는 오히려 방향 탐색이 다시 시작되는 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어디로 갈지 잡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연말이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4년 주기설도 요즘 다시 도마에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 가격을 좀 쭉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오. 봤습니다. 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필요하구나. 여기서 네, 네. 보시면 2013년이랑 2017년, 2021년은 모두
전년 대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바로 다음 해는 약세장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격이 98,200달러였고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전통적인 4년 주기 패턴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죠. 네. 그리고 또 ETF 출시 이후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현물 ETF가 도입이 되고 나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과거처럼 단순한 뭐 반감기, 4년 주기만으로는 네. 시장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이 주기설이 깨졌다라는 얘기도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 비트코인의 패턴이 깨졌다 보니까 내년 전망도 좀 완전히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비관론부터 보면요. 네.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네.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으로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1만 달러까지도 네? 내려갈 수 있다. 이거 완전 그냥 상장 네. 폐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까지 좀 비관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반면에 또 낙관론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후 기본 목표가를 14만 3천 달러로 네. 제시를 했고요. 강세장에서는 18만 9천 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또 우리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 같은 아, 경우에도 네. 기관 자금이 이제 막 발만 담근 수준이다. 그러면서 추가 유입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언니가 올해 진짜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말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방향을 고르기 전 힘겨루기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은 좀 위로 갈 재료도 부족하고 네. 아래로 밀릴 변수도 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옵션 이제 끝났잖아요. 만기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또 재편이 되는지 그리고 연말을 지나서 이 새해 초에 어떤 쪽이 먼저 힘을 얻느냐가 다음 큰 방향성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은 모르는 비트코인 시장인데 현재 비트코인은 88,0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이 차트상에서 특이점 없나요? 뉴스메타의 이 메타 차트, 알파 차트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라. 사라, 매수. 네, 사라라는 오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일단 이제 우리 네. 솔수연 기자가 또 이제 브리핑 했고 또 이제 저도 전 방송에서 또 그 S아웃을 입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S아웃 뭐라고 입고, 했냐면 이제 그 우횡명보 네. 이제 연말 연초까지는 우횡명보 좀 재미없게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 메인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말은즉슨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 차트상에 좀 이렇게 좀 바이 시그널이 나왔지만 네. 밑에 보시면 이 MACD상 지금 좀 과매수 현상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네. 통상 과매수가 좀 나타나면은 반대로 이렇게 좀 이제 가격이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역시나 이제 그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노랭이 위에 있으나 이게 다시 좀 간격이 줄어들 것 같고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이 캔들이 좀 더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지금 이 예측치가 다시 이제 뭐 94,000달러 쭉 한번 쏟았는데 이 수치보다는 이 현재 또 이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다시금 좀 줄어들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좀 연말 연초까지는 우횡명보를 할 것이냐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테더 도미넌스 차트부터 좀 볼게요. 지금 숙명적인 구간인가요? 사실 그것도 네. 지났죠. 그래서 제가 숙명적으로 좀 도전해요라고 했을 때 좀 하셨어야 됐다. 네. 또 여기 또 우리 솔수연 기자 여기 또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 좀 여기 요 구간 때 담아라. 요 구간 때 좀 도전을 해라고 했던 구간도 솔직히 좀 이미 지났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게 쭉 빠졌는데
다시 여기 지금 6.27 여기를 좀 제대로 못 뚫고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뭐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 중요한 선들은 그래도 다 이미 하방 이탈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좋으나 여기를 아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지지분하게 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몇 거예요. 구간이죠? 여기 완전 지지 구간이? 얘가 지금 좀 그러니까 빨리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여기 6.27 구간인데 6.27. 네, 6.27 여기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림은 이렇게 바로 축 빠졌다가 한번 다시 또 올랐다가 저항 맞고 다시 뚝 빠지는 거. 네, 이런 이제 그림이 이제 가장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림이죠. 이게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빠져야지 코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지금 여기 6.27을 언제 뚫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여기 구간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혁명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코인 가격도 계속 지지부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렇지만 이 주봉을 좀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또 말씀 강조했던 구간들 여기 잘 지키고 지금 주황색 선마도도 지금 상향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 구간 이 92,279달러 여기 구간이 이 현재 여기와 여기의 중심값이거든요. 네. 이 중심값을 좀 뚫어줘야지 다시 이 시장이 좀 더 재밌어져요. 그래야지 다시 또 유동성 들어오고 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92,279달러 빨간색 선과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횡령보를 좀 종식시키려면은 여기 92,279달러 여기 선을 좀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면은 네. 이게 횡령보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다시 좀 재미난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메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메인 시나리오고 혹여나 지금 여기 지금 그 88,860달러나 밑에 이제 87,000달러마저 이탈해 버리게 되면은 네. 이게 다시 이렇게 여기 현재 회색 박스 8만 여기 어디죠? 4,860달러대를 재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메인 시나리오 2개 알려드렸고 단기적으로 지금 요거 이제 또 비트코인 4시간 봉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그래도 잘 왔어요. 여기 구간들 다 잘 뚫어주고 잘 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올 수 있겠어요. 올 수 있겠는데 여기 87,600달러 선을 그래도 지켜주면 네. 좋겠어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가격 구간, 변곡의 구간은 잘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여기 87,6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87,600 혹여나 달러. 이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 네. 신규로 진입을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데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를 높은 확률로 지지 확률이 높고 네. 뚫어버리게 되면 그 밑에도 이렇게 많은 또 지지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가격대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또 매수했다 물리지 마시고 이런 데 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물론 안 오면 좋겠지만 오게 되면 그때 네. 이제 매수 숙명적으로. 네 그때 근데 사실 지금은 또 너무 이제 또 모든 자금을 또 숙명적으로 할 타임은 사실 지났어요. 그래서 네. 이런데 제가 알려드릴 때 이제 그 숙명적으로 하실 때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는 오시게 되면 한번 신규로 해보실 분들은 이런 데서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홀수로 한 번, 3번, 5번 이렇게 2번 누르면 이게 취소가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3,000선을 못 넘어요. 이게 진짜 진짜 넘을 듯 말 듯 계속 못 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의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단단히 박스권에 갇힌 이유 뭐예요? 일단 이더리움은 지금 가격을 끌어올릴 좀 내러티브보다는 네. 자본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해진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 매트릭스 포트가 최근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게 좀 인상적이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이전 강세장에서는 채택 확대나 네트워크 성장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네. 가격을 좀 끌고 갔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또 네. 얼마나 빠르게 들어왔다가 언제 멈추느냐가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 덕분에 그나마 좀 이 정도로 끌어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오. 매트릭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자본 유입이다, 네. 실사용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약 100억 달러가 유입됐을 때 가격이 2,6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4,500달러까지 급등했던 사례를 좀 그 근거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좀 최근 흐름입니다. 안 좋아요, ETF가. 지금 보면 미국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 최근 7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뒤에 네. 하루 반짝 순유입을 기록했다가 다시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위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박스권에 좀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순유입이 많은 이 XRP도 그렇죠. 가격 상승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순유출이 더 많은 이더리움은 훨씬 더 가격 상승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기관 쪽 움직임도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팔고 또 한쪽에서는 또 사고 이렇게 그래요?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부정적인 사례를 좀 보자면요. 네. 이더질라입니다. 이더질라요? 이름은 굉장히 이더리움을 네. 질릴 것 같은 이름인데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난 23일에 보면 부채 네. 상환을 위해서 약 7,45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는데요. 네. 이더질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도 자사주 매입을 이유로 4천만 달러어치를 좀 팔았었는데 이번까지 합치면 꽤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계속 팔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더질라가 아예 DAT를 접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이더리움한테는 악재인데 그런데 반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려는 기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에 이어서 또 네.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LD 캐피털 산하의 트렌드 리서치가 좀 부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렌드 리서치는 최근 하루 만에 이더리움 46,000개 이상을 추가 매수했고 네. 총 보유량은 약 58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LD 캐피털 산업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 LD 캐피털의 설립자 이 잭이라는 분이 네. 트렌드 리서치가 이더리움 추가 매수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억 달러. 네, 만약에 이 계획이 정말 실행이 된다면 네. 보유량이 100만 이더리움에 좀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샤프링크를 제치고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관 2위가 될 가능성이 좀 크게 됩니다. 샤프링크를 제치고 네, 그렇죠. 이러다가 비트마인까지 제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그건 한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워낙 같습니다. 많이 비트마인이 매집을 비트마인이 워낙 이미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이 가격은 어느 구간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2,9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쵸. 일단 2,880달러가 좀 핵심 방어선입니다. 이 뉴스 BT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좀 지켜내면 기술적 반등이 시도될 수 있다. 물론 상승 시에도 2,980달러와 3,000달러 구간에서 좀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봤는데 네. 이거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2,980달러에서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 비트가 89,000까지 좀 반등을 했을 때도.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어선과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3,050달러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좀 넘어서야 네. 3,120달러 그리고 또 그 이상까지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히 넘어서야 돼요. 네, 명확히 넘어서야 되고 반대로 만약에 2,880달러 아래로 뚫린다. 네. 그렇게 되면 2,845달러 그리고 2,800달러까지 좀 조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가상자산 분석가 테드 필로우 역시 이 주말까지 3,0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2,800달러대까지 또 재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결국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좀 빠르게 3,000달러를 확실하게 확보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이더리움은 진짜 3,000달러를 잘 뚫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3,000달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많이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아마 다음 주쯤에 3,000달러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 기자, 네. 이더리움 차트상 흐름 어떻습니까? 차트상 흐름 네. 역시 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재미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재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공주옷을 입어야 하나 할 정도로 좀 재미가 지금 없는데 네. 지금 메타 차트 상에서도 이제 좀 매수세가 계속 그러니까 이 MACD상 여기 계속 이제 과매수 영역에 이제 좀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수세가
막 나타난다는 게 이제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이제 차트 쭉 보다 보면은 네. 오히려 이제 이게 이 MACD 하는 매수세가 막 과매수 영역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은 이 캔들이 좀 다시 또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자주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누가 막 팔아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많이 몰리는 그만큼 네. 이제 또 이제 차익 실현이 생기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재미없거나 혹은 좀 하락을 할 수 있을 모습이 좀 보여져요, 차트상에서. 네. 그래서 이 그 알파 차트상에서도 한번 이 노랭이를 이 캔들이 한번 좀 이게 치거나 혹은 하방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보여지고요. 네. 키보스코어에서도 지금 이 예측치가 이 현재 값보다 너무 이제 간격이 또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이렇게 다시 사그러질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 말은즉슨 또 캔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차트상에서 지금 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승형 라인을 계속 못 넘고 저항 맞고 있죠. 승형 라인을 다시 과장님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좀 뭐 과장인지 대리인지 자 지금 계속 이제 이 차장을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이 너물락하면 저항 맞고 너물락하면 저항 맞고 그래도 이제 또 지킬 건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 자 1시간봉 1시간 봉. 자 업데이트 해드려서 1시간봉에서도 지금 여기 상단에 파란색 추세선 여기 구간이 2980 라인인데 여기를 네. 지금 계속 못 뚫고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지금 이제 또 실시간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다. 이제 근데 네. 여기 구간이 대략 가격적으로 2,939달러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2,920달러 여기를 그래도 계속 잘 지켜주고 있으니 지금 이더리움이 엄청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네. 2,920달러 잘 지켜주고 있어서 나쁘지 양호하나 양호하다. 재미가 좀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주춤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주춤해서 이렇게 오면 또 여기 이런 구간이 1차적으로 또 매수하기에는 또 오히려 꿀 같은 자리가 또 되겠죠. 꿀 같은 자리.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다 연말 연초 횡명보 할 것이다라고 제가 메인 시나리오를 잡고 있으니 네. 이렇게 눌릴 때마다 뭘 해야 된다? 바로 추매. 요거 하셔야 되는 거죠. 숙명. 그래서 눌리면 눌릴 때마다 네. 우리 솔세현 기자와 함께 숙명 여대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뭔 말이야. 도전을 해주시기 바랬고, 네, 저도 지금 방금 무슨 말인지 어쨌든 자 눌리면 눌릴 때마다 제 사실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오를 때 사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눌릴 때마다 그렇지만 다 사는 그쵸. 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아까 우리 솔세현 기자가 2,800달러 선도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이런 데가 또 다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2,922달러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나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은 이 하방을 봐야 되겠죠. 하방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제가 무수히 또 많은 선들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2,800 라인 여기 한번 다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데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주요 매물대가 또 가까워지니까 이런 데서는 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기 이 선을 그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 선이 닿을 때마다 매수를 많이 했으면 수익권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구간 제가 잡아드렸을 때 여기 네. 숙명적으로 해라. 네. 했때 했던 분들은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 거고 평단가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마오에서 이제 이 도전을 해라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면 그때 이 차트 잘 보시다가 이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 좀 재미없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런 구간까지 오게 되면 또 네. 집중해서 이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리플 살펴봐야겠죠. XRP, 이번 주 내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3,000선을 갈랑말랑 하는데 XRP는 2달러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2달러 회복이 좀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XRP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제가 사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잖아 있고 네. 75%를 좀 파시면 네. 다시 힘을 받지 안 않을까 됩니다.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XRP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네.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 지지선이 일단 무너진 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매도 불안이 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쵸.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13개월 동안 강하게 지지선으로 버텨주던 네. 이 1.95달러 선이 이탈되면서 매도세가 연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게 좀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게 한 번 밀린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코인데스크도 좀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XRP가 1.90달러 부근에서 좀 다시 한번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네. 그러면서 단기 지지선까지 좀 하향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좀처럼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해서 좁은 구간에서 갇힌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좀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저항선 부근에서 좀 이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이 저항선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보시면 네. 1.906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막혔을 때 네. 거래량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오, 약 네. 7,530만 XRP까지 치솟았는데 네. 이건 이제 24시간 평균 거래량의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자리에서 좀 결국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매도 쪽에 좀 서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매도 네. 쪽에 힘이 더 실리면서 거래량이 터져도 밀리는 현상 참 안 네. 좋은데 그런데 이 고래의 움직임도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좀 컸습니다. 네. 23일에 리플랩스 쪽에서 6,500만 XRP 금액으로는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물량이 신원 미상의 익명 지갑으로 이동한 게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 웨이럴라 데이터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혹시 이거 매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빠르게 퍼졌고요. 네. 이 역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 막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XRP의 가격이 눌려 있는 게 저 같은 개미들 그렇죠. 털기를 위한 우리와 같은 네. 털기춤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꽤 강한 표현이 좀 나왔는데요. 네. 이 시장 전문가 빈센트 스콧이 최근 XRP 가격 부진을 기관 투자자들의 인위적인 가격 압박이다라고 아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기관들이 분기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는 지금의 가격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이 개미 털기 패턴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압박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정말 저희가 개미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왠지 네. 나가고 싶어요, 진짜. 네, 정말 두렵고 네, 팔고 이게 진짜 싶고. 끝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꽤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개미 털기의 이 일환이었다면 저희는 털리면 안 되겠네요. 어차피 나중에 갈 거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믿고 쭉 네. 지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 저희가 좀 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XRP 희망적인 신호는 없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죠? 먼저 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 바이낸스에 보관된 XRP 거래소 잔고가 약 26억 6천만 개까지 감소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거래소 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당장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반등 여지를 남겨두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이 ETF 쪽은 자금 흐름이 아직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진짜 개미 털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좀 이제 굳건하게 버텨야 됩니다. 우리 코마우 시청자 여러분 네. 털리면 안 됩니다. 털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저희를 필두로. 그쵸. 네, 조금. 네. 물론 좀 반꿀이시니까 약간 조금 조금만 난- 팔아주셔야 되나 난 싶기도 나가라. 한데, 일단은 네. 그래도 코마워 시청자분들은 조금 네. 이렇게 좀 굳건하게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현물 ETF 흐름이 좋은 게 나가라. 댓글로.
안 나갈 겁니다, 저. 네, 절대 그럴수록 안 나갈 거잖아요. 그쵸. 옥이 생겨가지고. 네. 네, 일단은 좀 네. XRP 현물 ETF 흐름 굉장히 좋아요. 어, 물론 그래요? 이게 가격에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견조합니다.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이 XRP 현물 ETF가 24일 기준으로 무려 2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누적 순유입 규모는 약 11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 네. 결국 가격은 눌려 있지만 이 제도권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가격 전망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달러를 뚫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1.87달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봤는데 네. 1.86달러더라고요. 정말 조금 더 영차영차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이제 단순 지지선이 아니라 방향성을 결정하는 레벨로 바뀌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회복하고 좀 유지를 한다면 1.9에서 1.91달러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대로 이걸 확실하게 되찾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1.86달러대에서 머물거나 더 아래로는 1.85달러 부근까지 열어둬야겠습니다. 네. 다만 요즘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이 산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부정적인 언급이 급증하는 국면이 과거에는 오히려 반등 전조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네. 결국 중기적으로는 가격 회복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훈 기자, 네. XRP 지금 기술적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상황. 아이고, 기술적 상황. 네네, 오늘 아주 피곤하세요? 양호합니다. 아, 양호해요. 네, 네. 지금 앞서 이제 비트랑 이더가 네. 좀 재미가 없어서 아. 제가 조금 이렇게 재미가 못 느끼네 했는데 이제 그쵸. XRP를 보니 재밌어요? 좀 눈이 좀 번쩍이네요. 오, 그래서 네. 우리 쭝케 이제 하차하셨는데 XRP 안 다시 하차했어요. 안 했어요? 네.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고 있어요. 네 이거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네. 그냥 내보내시네. 저는 XRP 뭐 빠졌다고 해서 뭐 이미 나간 줄 알았죠. 그냥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고 있죠. 네. 네.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 바이라는 시그널 들어오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MAC 대상에서도 이제 과매수가 아니라 다시 이런 매도를 거치고 다시 이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 말은 과매수가 아닌 이상 네. 과매수를 만들기까지는 캔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노랭이를 지금 따라다라다라닥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상회하고 있는데, 그쵸. 네, 이게 다시 좀 솟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미리 작도해 놓은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스코 상에서도 지금 이게 간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얘가 좀 다시 좀 수렴했다가 다시 좀 발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XRP 지금 흐름 좋아요. 네. 자, 보실까요? 이 차트 확대해 보시면 미리 이제 그어 놨던 요런 선들 지금 다시 또 이거 여기를 사실 지금 요 밑에 이 자리를 좀 오히려 주면 저는 네. 요때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좋은 자리를 안 주고 여기 좀 다시 좀 양복이 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밑에 요거 꼬리는 인이적이니까 무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여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자, 네.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쵸. 이 CCI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봉 정도전. 정도전을 또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게 결국 삼봉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이게 정말 좀 중요해요. 이게 상승이 되면은 또 높은 확률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차트상. 이 지금 캔들 이 패턴이 지금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데 왜 그렇냐면은 네. 일전에 이제 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성경책. 자, 여기서 성경책 바이블. 절단이란 무엇인가 해서 네. 지금 요 패턴, 자, 요 패턴 잘 보시라고 하셨는데 하락장의 파동이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더 내려가는데 여기 절단해 버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요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XRP 캔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락 패턴이 절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라본 거는 이게 더 내려가면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이 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인데 지금 네. 여기서 또 절단이 나버렸어요. 사실 이 선도 제가 미리 그어 넣은 거죠. 그래서 딱 절단이 나버려가지고 다시금 한번 이제 1.9달러 뿐만 아니라 여기 네. 파란색 선까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지금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2달러, 그래서 앞서 이제 솔수현 기자가 말했던 2달러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도전해볼지 않을까라고 지금 구간 그래서 매우 매력적이다. 그리고 네. 설령 여기서 내려갈 수 있겠죠. 다시 내려가게 되면 겁날 거 없습니다. 여기 이미 매력적인 자리라고 했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또 줍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매우 매력적인 XRP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XRP인데 제가 나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XRP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 그리고 최주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리플 저 나가라는 움직임에 이 시위가 퍼지면서 동접자가 400명이 돌파했어요. 제가 진짜 리플을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동접자가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모두 다 리플 저 나가러 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리플. 그저까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리플 꾹 붙들고 저도 부자가 되는 길에 동참을 하고 싶고요. 혹시 리플 투자자분들 있으실까요? 궁금해요. 리플 얼마나 들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근데 나가라는 분들은 다 지금 뭐 리플 가지고 계시겠죠? 셀 플리즈 막 영어로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리플 하지만 오늘 최 기자가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리플 응원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을까요? 연말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시장에서도 연말에도 이 새로운 프로젝트 상장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은 연중 이어지는 이벤트지만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도 최근 상장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금방 지났네요. 그쵸. 네, 아쉬워요. 아쉬운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뭐 AI라든지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정말 블록체인계에서 기술적 검증을 토대로 한 토큰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저희 이제 커뮤니티가 급성장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러티브가 강하거나 한 코인들이 네. 거래소의 주요 상장 요인이었다면 그쵸. 요즘에는 거래소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토큰들도 바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트래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리사, 에이전트 리사죠. 이름만 들으면 또 AI 프로젝트 같긴 한데 어떤 서비스라는 프로젝트죠? 네, 리사라고 하면 이름을 보면 굉장히 친근한데요. 네. 네, AI 소재로 됐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안을 점검해주는 웹3 보안 분석 플랫폼입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보면 보안 산업 이슈가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네. 사실은 처음에 코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로직을 잘못 설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오류에서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배포가 되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작은 로직 하나의 오류로 인해서 대규모의 자금 손실이 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배포 전에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점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의 이런 보안 감사는 전문가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거나 정적인 분석 도구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방식은 복잡한 로직 구조를 모두 이렇게 검증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네.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에 있던 보안 감사 그리고 오디트 서비스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역할은 굉장히 비슷한데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아, 다를까요? 네, 기존의 보안 감사는 전문가가 일일이 이렇게 트래킹을 다 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AI로 한다는 점이 일단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패턴 기반 탐지에 조금 더 강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로직이 왜 위험한지 이유까지 발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사는 네. AI가 직접 코드를 읽고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네. 이유까지 분석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도 사실 굉장히 편리한 게 저는 그래요? 리사 플랫폼을 좀 사용을 해봤어서 네네. 원래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나 주소를 입력을 하면 네. 자동으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코드의 이런 문맥이나 의도를 함께 분석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뭐 가입을 하거나 하는 복잡한 절차 구조가 있었는데요. 네. 리사의 플랫폼은 별도의 가입 없이 개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익명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훨씬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사 토큰은 네.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1차적인 처음에 점검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또 왜 문제가 있는지까지 이런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분석까지 원인 분석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제 사례를 또 주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리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 안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리사 생태계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장표가 지금 넘어가질 않네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일단은 그럼 말로써. 네, 말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사 토큰은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이런 리사 플랫폼 내에서 네.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저희가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안 분석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 접근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에이전트 리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이 웹3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보안 점검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사실 이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리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니까 되게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사 프로젝트 저희가 좀 살펴봤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딕시입니다. 딕시. 네. 탈중앙 거버넌스 다오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님, 이 딕시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일단 다오라는 개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오는 탈중화된 조직을 말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회사 같은 데 보면 대표가 있고 네. 아니면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쵸. 다오는 대표나 관리자 없이 회사가 돌아가는 이런 탈중화된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다오는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네. 많이 사용이 되고 백서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 딕시는 다오계의 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장표로 말씀드리는 건 레고 블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다오를 운영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다오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이런 다오 이야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막상 다오를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네. 그 안에 기능이 이제 뭐 투표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자금 관리를 하든지 보상 분배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직접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오를 만들려면 다 일일이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코딩하는 구조에서 좀 네. 오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딕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50여 개 정도의 소스들이 핵심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 사용자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레고 블록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레고 블록 같다. 그러면 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딕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개발을 다 일일이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표구저나 보상 분배라든지 권한 이행 같은 요소들을 하나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네. 이런 다오 구조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딕시는 이런 요소들을 모듈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다오 설계라든지 운영 진입을 낮추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딕시 같은 경우 또 단순히 하나의 다오가 아니라 여러 다오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딕시는 다오에 관련된 그냥 단순 토큰이 아니라 네. 다오를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금 딕시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50여 개의 소스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다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많이 되냐고 그쵸. 물었을 때 제가 스타트업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기존에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나 중앙화된 운영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또한 구성원들이 직접 다 제안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이런 다오의 탈중화된 운영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용이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요즘 다오가 형식적인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딕시는 실제 운영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한때 다오가 많이 유행할 때 네. 많은 백서들의 토큰의 백서들을 보면 너도 나도 다 다오의 다오.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실제로 열어보면 다오의 로직을 짜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딕시 프로젝트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400분 넘는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메타 힌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개인 데이터, 특히 건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 구조를 웹3 방식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표님 이것도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뭐 AI라든지 다오라든지 좀 어려운 개념이었다면 그쵸. 건강 데이터는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네, 메타인트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을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질문일 수 있는 이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건강 데이터가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서버에 있었는데 병원이나 기업 서버가 아니라 나의 건강 데이터는 이용하는 내가 가져올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이제 요즘 뭐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뭐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요. 건강 관련된 많은 앱들을 쓰다 보면 내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돼 있고 이 데이터를 누가 쓰고 있는지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메타인트는 이 문제를 검증 가능한 증명 구조로 해서 풀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내 건강 데이터는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포커스에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네, 건강 데이터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메타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 건강 데이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으로 분리했다는 건데요. 네. 온체인에는 주로 저희가 보안에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건강 데이터의 예민한 정보들이 오프체인에 보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에는 이런 데이터가 위변조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무결성 정보, 즉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만 온체인의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블록체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체인에 있으니까 좀 더 접근성이 어려워서 네. 이 민감한 이슈들을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상황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레벨을 설정해서 네. 뭐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정보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는데요. 네. 뭐 백서의 내용대로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 힌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젝트는 아닌 걸로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 정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데이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니까요. 굉장히 좀 용이한 프로젝트고 또 다른 헬스케어 플랫폼하고는 다른 점이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인트는 데이터 제공과 함께 그리고 참여에 대한 보상 수단도 주어지는데요. 백서에서 특히나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은 토큰이 투자 수익을 단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호 MC님이 오늘 피곤하셔서 집에 가서 비타민을 먹었어요. 네. 근데 비타민 먹은 사실을 블록체인으로 기록만 하면 보상을 줍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건강 데이터가 신뢰 가능한 이런 증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보상으로 이어지는 네. 웹3 인프라 내에서 이걸 구현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늘면서 건강 데이터도 쌓이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 관련된 프로젝트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테오릭입니다. 이 AI 에이전트 경제 같은 이야기가 최근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테오릭은 이 흐름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AI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해서 사실 AI를 계속 들을 때마다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AI가 한층 성숙해지면서 테오릭은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 활동을 이런 웹3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가 예전처럼 단순 챗봇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테오릭은 이 에이전트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협업 구조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백서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 AI가 있는데 과연 이 AI 중에 누가 일을 잘하냐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AI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일 처리를 잘하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결과치로 나타내 줍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나쁜 AI는 팀에서 제거를 하고 성적이 좋은 AI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AI가 모든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AI는 정보를 수집만 하고 어떤 AI는 정보를 분석하고 어떤 AI는 정보를 실행하는 이렇게 협업된 말씀하신 것처럼 어벤져스 팀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오릭 AI 기술은 그 자체 AI라기보다는 뭔가 인사팀장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테오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스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AI도 이제는 협업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추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근 새롭게 상장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각각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가졌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AI, 데이터, 접근성 등 프로젝트들의 방향성이 또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정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